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유니콘 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의 혁신적인 변화의 키워드 중 하나는 공유 경제였습니다. 대표 주자로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위워크가 있죠. 2010년 출발한 위워크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빌려준다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111개 도시에 500여 개의 공유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물론 한국에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실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반짝이는 두뇌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위워크가 자랑하는 바였는데요. 그런 위워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9월 상장하려던 계획은 무기한으로 연기됐고 창업자인 아담 노이만은 전용기 내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라는 의혹 등 불미스러운 소문과 경영 악화로 물러났죠. 이미 위워크의 3분의 1 지분을 가진 손정희 사장의 소프트뱅크가 지분 인수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더 강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워크의 경연난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장밋빛으로만 비춰졌던 공유 경제의 총화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사무실 속의 젊은 두뇌를 홍보했지만 위워크의 핵심은 결국 사무실 재임대였습니다. 또 다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었죠. 구조조정에 나선 우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사업자와의 충돌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대체하고 그 산업계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발전 지속성 내지는 가능성입니다. 겉보기가 아니라 어떤 핵심 기술이 있는가. 공유 경제를 꿈꾸는 이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윤의 픽이었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여야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당정청 회의도 있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당청의 의견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인이라 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의견, 또 국회의 의견, 그다음에 주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죠. 네. 아마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거론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정청 회의 끝나고 아마 대통령께 보고해서 본인이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마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까지 몰랐던 것이 맞나요?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도 의원들마다 다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들도 우리 의원들끼리 소통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끼리 다양한 의견들이 외부에 표출되는 게 나름 바람직할 수도 있고 다이내믹할 수도 있는데 네. 인사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끼리 일종의 좀 컨센서스가 있죠. 그래서 질서 있게 논의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외부에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바람직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들은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여론조사 발표가 됐고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 지지율도 내려갔지만 사실 민주당하고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단 말이에요. 이 정부 들어갔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최소치였던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촛불혁명을 계기로 집권한 대통령을 만들었고 집권한 세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네네.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장관을 계속 안고 내년 총선까지 가기에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원들마다 생기는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차이와 네. 온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그 개혁의 상징성 부분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조국 장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젊은 층들이 갖고 있는 공정의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었고요. 네. 어찌됐든 이제 본인이 그동안의 많은 고민과 특히 아마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고려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있어서의 당위론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심정적인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아마 사퇴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검찰 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자평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 성역이었는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상당히 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를 이어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 달라. 그리고 자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이 오늘 아마 사퇴의 변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가 국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이 있는데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이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또 다른 정당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법이십니까? 저는 이번 조국 장관 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많이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이전과 이후를 보면은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고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의 워딩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원래 손학규 대표는 이 부분에서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오신환 대표님은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야의 당리당략과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 것이 옳으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열망이 아마 우리 정치권을 움직이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부정적인데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 기대 속에는 국민의 열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의 반응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일표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장관 사퇴 소식 자유한국당 측에서 좋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진짜인가요? 글쎄 뭐 좋아했다고 네. 표현하기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네. 이제 만시지탄이다 이제 이런 감정이 정확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죠. 이 결국 우리로서는 이제 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 투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뜻을 같이 해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결국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다 끝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그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네네. 또 그동안 이제 뭐 이 여당이나 청와대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조급하게 자꾸 뭐 이런저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1야당과 이제 앞으로 진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을 1% 내로 그 차이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또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매번 어떻게 반응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건 한국당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네. 이제 한국당의 노력을 국민들께서 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동안 뭐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수 통합도 안 되고 혁신도 안 되고 이래서 뭐 어떻게 해도 어렵다. 민주당이 싫다고 해도 한국당은 더 싫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네.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둘러싼 여러 가지 정말 2달 넘도록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게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이 시점에 전국의 핵심은 이제 조국 장관, 조국 사태 네. 이렇게 표현되는 이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결국 그 이제 이 이른바 진보 좌파 이쪽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이제 위선, 내로남불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공정의 가치가 과연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실망과 회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집권당에 실망을 하고 그것이 또 반사적으로 이제 한국당에도 지지율 제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년 총선까지 가면 더 좋았을 것을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의원님?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이제 네.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국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들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발표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국 장관이 있는 한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게 빨리 정리되기를 바랬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한국당 의원이나 한국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법개혁안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뭐 10월 말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그리고 문희상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처리할 그죠? 아니 그 이제 현재 기본적으로는 네. 이 절차적으로 이제 위법하다는 측면이 이제 여전히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개특위 내에서 불법 사보임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이제 뭐 이 의원 사보임이라는 게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강력히 거부하고 또 항의하는데도 그걸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체적으로도 이 선거법을 게임의 규칙인데 이게 주요 당사자인 제1야당을 제쳐놓고 다른 정당들끼리 합의해서 바꾼다. 이거는 전혀 공정할 수가 없다. 네. 이것 자체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검찰 개혁의 이제 핵심은 뭐냐? 그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과연 현재의 안이 그 제대로 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논의의 그러니까, 용의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현재의 절차 내에서 우리 이제 한국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서 그 안을 당신들 우리 안과 함께 같이 가장 좋은 검찰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국당의 안과 함께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부터 사실 두 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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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죠? 오후 오후 2시 이후부터. 네, 아침부터. 아침부터 아침에 사실 뭐 개혁안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죠. 아침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네, 뭐 오늘 저녁 밤까지 계속 바쁘실 것 같은데 모두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랐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네. 왜 지금 이 시점에 사퇴를 했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3가지 요인을 보는데요. 공적인 부분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담, 아까 의원님들 통화하셨지만 또 당에 대한 부담, 오늘 지지율 발표도 좀 타격은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사의는 어제 표명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데 주목해 보는 것은 인간적 고뇌예요. 뭐냐면 자기 때문에 딸은 고졸이 될 수도 있고 뭐 TBS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또는 아내는 지금 5차 소환 조사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도 좋지 않은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작용을 했을 거고 인간적인 고뇌도 한 절반은 차지할 것이다.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사적인 부분 절반, 공적인 부분 절반. 머리가 복잡했겠죠.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아마 가장 큰 것은 자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의 부담 그리고 여권의 부담 그게 뭐 지지율도 굉장히 현격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부담이 컸었는데 그러면 왜 오늘이냐. 그리고 아침에 11시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 2시간 지나서 이제 기자들에게 언론 브리핑문을 돌리고 이런 걸 한 걸 보면 이미 이제 마음은 굉장히 사퇴 쪽으로 기울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국감이라고 봐요. 내일 법무부 국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법무부 국감에 가게 되면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은 그전에 기자회견했던 내용 그리고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할지 관계자 진술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게 거짓말인 것처럼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야당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똑같이 이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걸 얘기할 것인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위중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위중 자체는 청문회 때나 대정부질문 때는 거짓말을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나중에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고 형량도 굉장히 세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향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수사를 할지 그런 데서도 또 재판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국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기자분들 2분 나오셨을 때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 그 일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가. 2분 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갈 것이다. 검찰이. 지금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전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의 대립처럼 보여지던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검찰의 승리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검찰이 여기서 수사의 속도나 강도를 낮추면 그러면 찍어내기 위한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비난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조국 사퇴냐 검찰 개혁이냐 이게 꼭 비례하는 이슈는 아닌데 격돌했던 것으로 보여지면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더 많은 이제 압력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검찰은 자기 존재감 또 자기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까지도 피의자가 되어야만 우리 수사가 정당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수사의 강도와 속도는 늦춰지진 않을 것이다. 우리 김 변호사님. 저는 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검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이 이 수사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느냐, 불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 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마치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이걸 의도적으로 한 거냐 정치적 수사를 한 거냐 그걸 갖다 기준을 잣대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에서는 상당히 가벼워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속도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뭐 이전에 여당으로부터 특히 장기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수사의 어떤 속도를 보면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우회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속도에 있어서도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상당히 없어진 거죠. 그러면 정진실 교수를 수사를 했는데 이게 구속 사유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같았으면 무리해서 영장 청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마당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좀 넓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조국 장관이 일단 사퇴를 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렇게 안 보려고 해도 조국 장관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네. 어떤 대결처럼 보여지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계속 지금 네. 이게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압력이 커질 거라고 보는 네. 게 김 변호사님하고는 약간 입장이 다른데 언론과 야당이 자초한 게 아니라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왜냐하면 타이밍은 검찰이 고른 건데 네. 자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다. 심지어 청와대 입장을 전했느니 안 전했느니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반대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인사권자가 지명했는데 지명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전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왜? 혐의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만 그 이후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합니다. 소환도 없이. 지금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잖아요. 이번 주 18일에 첫 공판이 시작입니다. 네네. 정 교수는 나가지 않고 변호인이 나가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검찰은 계속 나 조국 반댈세, 조국 반댈세, 조국 반댈세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뭐로? 네. 압수수색으로. 11시간 반대라고 동안. 기소를 해놨는데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장관이 됐죠. 근데 이제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총장의 승리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국민들은 이 흐름을 봤는데 흐름에서 느낀 건 뭐냐면 검찰은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구나. 먼지털이식으로 하는구나. 과잉 수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오늘 수사 결정이 났죠. 이런 측면들을 보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 검찰은. 저 국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는 검찰에게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자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제1저자 포스터 문제가 있죠. 수사 소식 없죠.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이 고발된 한국당 의원 뭐 강제구인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조국 장관 가족들은 다 강제구인 됐죠. 그리고 소환 조사 엄청나게 했죠. 김용옥 PB는 120시간 조사받았죠. 근데 이런 것과 비교하면 왜 다른 사건들은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네, 압력을 받는다. 네. 지금 이제 민심의 어떤 그 주목은 윤 총장에게 쏠릴 것 같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자체 개혁안과 더불어서 지금 법무부 개혁안까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저는 좀 의견을 많이 달려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승리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론이 완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반대적인 게 많이 나왔고 여론의 흐름이 결국 굴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여론의 승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오늘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거취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임기가 2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약간 그 수사 시점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뭐 약간 이론의 여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뭐 국민이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취에 관한 문제는 누가 흔들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님이
중간에 나가셔야 된다고. 오늘 완전히 방송이 또 이어져 있어서 일단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아까 전 김 변호사님이 뭘 검찰총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 절반의 국민, 특히 서초동 집회에서 촛불 들었던 국민들은요. 검찰총장이 잘못했다고 본다고 봐요. 물론 광화문 집회 또 이 국민들은 잘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인데 이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임기 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심의 차원에서는 다른 온도를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안 바쁘신가요?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국감에서 그 조국 장관 동생 그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사를 기각한 판사, 명재원 판사죠.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하간 공방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사실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 상당히 법조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 차원에서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감에서 판사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삼권 분립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는 법관의 양심까지 정치권이 침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또 중앙대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인데 이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왜 시도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를 국감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존중을 해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사는 계속 될 거라고 다들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 할 거라고 보시나요? 한다면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 이제 범죄 혐의를 이제 얼마나 많으냐. 근데 한번 10개 정도 혐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범죄 혐의랄지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은 상당히 혐의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정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기록을 본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이제까지는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쫓기는 수사가 아니고 좀 더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 선택의 여지를 좀 넓게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소환 문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든 안 했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수사한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어떤 인턴십 증명서와 관련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부분을 갖다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가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김광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일명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간 관련 사고만 20건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지난달 강원도 평창의 풍력발전소 화재 역시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폭발 위험 때문에 이걸로 해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이 물도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I에서 이를 대비한 안전대책을 내놔서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뭐 얘기만 하더라도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 예. 복잡해진 머리를 싹 뚫어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 복잡한 거 풀어주셔야 돼요. 예,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경제 기자로서 그 코링크 펀드의 경제적 실질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미래산업 얘기 좀 하면서 네네. 머리 좀 식히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거라는데 태양광은 해가 떠야만 전기가 나와요. 그렇죠. 해가 지면 전기가 없어요. 그럼 이걸 전기를 어떻게 할까? 모아놔야겠죠. 모아놔야 되겠죠. 네. 근데 전기는 구조적으로 모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처럼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갖다 쓰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가 점점점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인 배터리도 많이 보급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다. 그럼 굉장히 유망 산업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유망 산업이죠. 근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배터리 그 얘기하시면은 그 리튬 배터리, 뭐 이온 배터리 이런 얘기를 하시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요번 노벨상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휴대폰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예, 노트 7.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뭐 이런 얘기.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화재 났다는 얘기 이제 같이 해가 노트 7이랑. 예.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불이 굉장히 잘 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라는 게 물성이라고 하죠. 물질의 성질이 잘 네.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보통 1970년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그때 한 게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는 그 이상 되는 게 한 40년, 50년이 지나도록 뭔가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이 또 노벨상을 받은 이유도 네. 뭐 그분들이 뭐 한 50년 전에 개발한 걸 가지고 지금 왜 또 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에요? 획기적이었으면은 이게 70년대, 80년대 얘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 획기적인 게 아닌데 네. 그때 개발됐던 기술을 지금 와서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안 썼는데 네네. 지금은 이게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재생에너지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들이 석유 화석 연료에서 네.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비행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드론이죠, 드론. 드론. 네. 예.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로 가거나 아니면 소형 비행기로 갔을 때 이 비행기가 얼마 전에 그 튠베리가 네네.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맞아요. 그 화석연료 에너지 너무 때문에 많이 요트 푼다. 타고 갔다고 풍력으로 하는 요트를 타고 갔나 뭐 그랬던 걸로 해요. 예. 그러면은 비행기도 결국은 환경 규제, 기후 변화 때문에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뭘로 에너지를 싣고 갈 거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곳에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의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네네. 2년 동안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불이 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리튬이온은 기본적으로 불이 원래 잘 나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배터리가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이 나더라도 이걸 최소화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 때 큰 네. 배터리가 들어가면 이게 불이 나면 아까 물 뿌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 뿌리면 불이 더 나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다 진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심지어 열 폭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불이 바바바바바박 터지는 거예요. 그건 뭐 인터넷에서 쓴 말 같아요. 열폭주. 아니요, 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요? 그래, 열폭주. 예,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테슬라는 작은 노트북 배터리 7,000개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게 가면은 한 번에 불이 나기 때문에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도 불 나잖아요. 그래서 났을 때 하나가 나면 바로 꺼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비행기 탈 때 핸드폰이랑 노트북은 반드시 들고 타죠.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그 캐리어에 넣어놨다가
불이 날 수 있을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액정 깨질까 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비행기 입장에서는 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비행기 겁니다. 탈 때 꼭 물어봐요. 그 배터리 가지고 있냐? 예. 혹시 그 수화물에 넣었냐? 그래서 물 붙이는 거냐? 물어보죠. 아, 맞아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어떤 화재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건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해. 이게 한 5년 안에 한 100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오, 그 정도. 그래서 이 불이 나는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화재의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만 우리나라 배터리에 어떤 공신력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해외에다가 뭔가 수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2년 동안 불이 났는데 화재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야 이게 혹시 정부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을 우려해서 이거 화재 원인을 안 밝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라는 진짜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근데 예. 이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듣지 못했지만 네네. 조사하시는 분들을 감시해야 되는 이른바 국회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속에서는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그 26건이 발생을 했는데 LG가 절반 이상 발생을 하면서 야 이거 LG 배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네네. 이제 시중에서 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한 공장, 중국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주로 불이 나더라. 아, 라는 그런가요? 것까지는 이렇게 몰아갔는데 네네. 이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제 주저리저리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오늘 네. 삼성 SDI가 그러니까. 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럼 삼성 SDI가 뭘 잘못했다는 걸 확인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분들, 배터리 관련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빨리 좀 털고 가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빨리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리콜할 거 빨리 리콜을 하고 네네.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길은 이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이걸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삼성 SDI가 한 2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3중 안전장치 있는 거 다 깔아버리겠다. 그럼 아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무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인이 빠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의심받는 상황. 모두가 의심받는 상황이 2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라도 생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나서서 이걸 해가지고 이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정말 짧게 요약을 하면 삼성 SDI 측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일을 네. 한 거예요. 일단 시장의 신뢰.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에서 한 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말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네. 그러면서 큰돈 그러면 이게 거기서 뭐 되게 뭐 사회 공헌적으로 좋은 일을 했냐 그런 거보다 더 앞서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LG 쪽에서도 오늘 발표를 하긴 했어요. 아, LG 측에서 아까 LG가 많다고 말씀하셔갖고, 네. 예. 그래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연내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의 그 시스템을 좀 조율을 해갖고 네. 이게 사고가 안 내도록 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전액 교체를 하겠다, 리콜을 하겠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2년 동안 미뤄왔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손대고 나온 것도 이거 자기가 무죄라고 그러니까 우린 잘못 안 했습니다. 저기 LG가 잘못한 거예요라고 아무리 삿대질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네네. 이 시장이 지금 1위가 파나소닉 일본 업체고 나머지는 중국 내수 업체고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LG도 한 5년 지나면 지금 한 2기가와트 정도. 2기가면은 원전 1기가 1기가와트거든요. 그 정도예요? 예, 근데 2기가와트인데 이게 5년 후면 200기가와트로 성장할 시장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이걸 딱 그 단돌이 해서 우리의 신뢰성, 국가적 신뢰성, 네. 얘네의 사고가 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허술하게 조사해서 뭔가 조치를 해준다라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 100배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야 이거 정부가 좀
감춰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중요한 사업이니까 중요한 수출 산업이니까 감춰줄라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게 아예 근거가 없진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소탐 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에 이런 화재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는 게 오히려 이제 이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되게 걱정하는 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전기차 테슬라에서도 불이 나고 그 코나 전기차에서도 5대가 불이 나고 이게 다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생긴 네네.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느 것 하나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신뢰를 찾는 게 오히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산업 반도체에 이은 제2의 반도체를 배터리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재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래도 방향은 잘 잡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리알못이라고 제가 해야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 알지 못하는 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열띤 강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확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몇몇 발전 사업자들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우리가 사용한 휴대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에너지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유익한 얘기였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와주세요. 당연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이브닝 카페. 네, 매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K-팝 가수죠. 방탄소년단이 해외 가수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데요.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 과연 불어오고 있는 것인지 김소환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곳이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에요?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리야드거든요. 네네. 근데 리야드에서도 가장 큰 스타디움이에요.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인데 이 킹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 유명한 게 이게 굉장히 그 면적으로도 크지만 7만 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BTS 그 아미들은 3만 명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지붕이 스타디움 돔 지붕인데 지붕이 가장 크고 세계에서 크고 이렇게 열렸다 자동으로 닫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하는 그 축구 클럽이 그 알 힐랄 FC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축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여성이 축구장 그 출입이 허용이 됐어요. 네,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이번에 BTS가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공연함으로써 사우디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 킹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다. 그래서 뭐 의상 얘기가 있어요. 아바야? 이게 이제 눈이 보이는 것이죠. 다 가려지고. 아바야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건데요. 이제 눈 내놓고 때로는 좀 얼굴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눈까지 가린 건 이제 부르카라고 하는 것이 눈까지 가린 거고. 그건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원래는 외국인 저같이 외국인도 사우디 가면 무조건 아바야를 입어야 되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번에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통해서 외국인들 아바야도 입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 스태프들, 우리 BTS 스태프들이 아바야 입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BTS 스태프들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혼자 이런 축구장이나 공공기관 갈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남성 보호자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요번에 이 BTS 콘서트에는 그것도 없앴어요. 그렇죠. 거기에 남성분들이랑 같이 가는 건 좀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혼자 가서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하는 게 좋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성들이 운전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게 아마 작년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외국에다가도 보여주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개방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아시다시피 사우디 하면은 석유죠. 그래서 사우디 그쵸.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0 내지 80%가 석유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셰일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원유 생산량 1위 국가로 도약을 합니다.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죠. 혁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제를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쥐락펴락했던 시대는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도 불안하게 되고 또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 네네. 또 보급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서 본격적으로 탈석유와 기존의 석유에 의존했던 그 경제 그 구조를 좀 탈피해서 탈석유화 정책을 펴서 경제,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좀 개혁해보자라는 그런 그 추진의 일환으로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2016년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사우디 2030인가요? 그렇죠. 네. 사우디 비전 2030 비전 프로젝트죠. 2030. 그게 무슨 이제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인데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석유 의존적 기존의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해서 네네. 첨단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민간 투자 중심으로 네네. 이 사우디 그 경제를 탈석유해 보자라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우디 비전 2030에서 들어가는 그 투자하는 그 규모가 총 7천억 달러, 하나로 845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 1년 예산이 한 500조 지금 된다고 이번에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중에 이제 4개 프로젝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가 네온 프로젝트로 알려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시티. 그 안에는 이제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네. 그리고 5G 이런 모든 그 스마트한 기술들이 집약해서 운영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계속해서 해외 투자 유치하고 또 100만 개 일자리 뭐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산업 유치하겠다. 2030년까지 현재 3% 정도 GDP의 3% 정도에 머물고 있는 관광 산업을 10%까지 확대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 방탄소년단 공연한다 그러면 사실 사우디에 있는 뭐 여성 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중동 국가에 있는 팬들 다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9월 27일부터 관광 비자 온라인으로 발급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비자는 상용 비자 아니면 종교 비자, 업무 비자 이런 위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관광 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급되면서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사우디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다. 거기다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활성화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BTS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 데려와서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사우디의 어떤 보수적인 그동안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방탄소년단 공연이 사우디 유적관광청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우디 시즌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즌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지역별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난 6, 7월에는 제따 프로젝트가 됐었고요. 시작됐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현지 시간 15일부터는 리야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가 어떻게 보면 이 리야드 프로젝트를 신호탄, 리야드 프로젝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된 사람인데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어떤 인물인가요? 원래는 사실은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형제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왕세자가 된 것도 파격적인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우디 왕위 계승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형제 상속이에요. 그런데 이 살만 형 국왕이 살만 국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무함마드 빈 나이에프라는 조카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것이 이제 2017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으로 이어져서 부자 상속으로 왕위 계승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왕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이 왕세자가 사우디에서 현재 실권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이 통한다. 모든 걸 통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장관 겸 제1부총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사우디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는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올해 나이 지금 35살 한국 나이로. 어우 젊네요.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운전도 사우디 여성 운전도 네. 허용하고 또 축구장 입장도 허용하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슬람 그 보수적인 나라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탈피해서 네네. 온건 이슬람을 선언하는 그런 개혁주의자기 그 성향이 강한 지도자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약간 좀 그 굉장히 다크 사이드, 그러니까 어두운 네. 부분이 있다. 네. 지난번에 그 기자 네. 가스큐지 그렇죠. 그 기자의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네. 작년에 사우디 유명한 언론인 그 미국으로 망명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던 자말 카슈쿠지 네. 그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아내서 나오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배우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있다라는 그런 추측과 의혹이 상당히 짙어졌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젊은 그 개혁 성향의 지도자가 그걸 딛고 네. 지금 다시 사우디의 개혁을 다시 주도를 하고 있네요. 사실 그리고 그 뒤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이 뭐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비난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걸 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트럼프 좀 대통령의 들기도 하죠. 사위인 쿠시너와 이 무함마드 빈 살만이 막역한 사이죠. 아, 네, 평소에 친하군요. 카톡이 아니라 평소에 그 SNS를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 친한 성향이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지지 없었으면 네네. 아마 그런 곤란한 상황을 좀 넘어가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중동의 최고 부자면 만수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분이 훨씬 부자입니다. 아, 아람코라는 석유 그 최고의 그 최대 실세죠. 규모의 석유 네. 국영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뭐 실세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사우디 잠깐 짧게 전망해 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10분 앞으로 남았어요. 예. 빈 살만 왕세자 개혁 정책 굉장히 네네. 추진할 겁니다. 근데 네네. 이제 이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젊은 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방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 사우디 비전 2030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석유 비석유 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민영화하면 거기에 들어갈 인재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여기서 여성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우디에. 그래서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는 금융이나 에너지 부분 이런 데 여성들이 해외 유학파들 또 고학력자 여성들이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성장 중인 사우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BTS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우디 이야기까지 네, 김수환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설리 씨 안타까운 소식부터 BTS 사우디 공연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고 특히 조국 장관 사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어요. 네, 복잡하지만 오늘 하루 수고하신 분들 이제 함께 쉬어요.